오늘 알아볼 것은 대해커 시대입니다. 2011년 한 해커의 자그마한 도전이 불씨가 되어 전 세계의 수많은 기관의 해커들에 의해 함락당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FBI, CIA, 나토, 미 의회 등 이름 있는 기관들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고, 미 국방부에서는 이에 대응하기라도 하듯 해킹에 대해 군사력을 동반하는 대응을 하겠노라 결정하기도 했죠.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 대해커 시대의 시작부터 끝까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 줄여서 PSN, 플스3 발매와 함께 시작된 소니의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멀티플레이를 하든 게임을 온라인으로 다운받든 할 수 있는 거죠. PC에 인터넷이 있다면 플스에는 PSN이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 2011년 당시 이 PSN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23일간 먹통이 되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합니다. 진행 과정이 너무 드라마틱하고 규모 또한 어마어마했기에 이 사태를 두고 더 그레이트 PSN 핵, 위대한 PSN 해킹 사건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이 사태가 발화점이 되어 전 세계적 규모의 해킹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끝은 창대할지 몰라도 시작은 원체 미약한 법. 이 모든 것의 시발점은 그저 한 해커의 플스3 하드웨어 해킹 시도였습니다. 하드웨어 해킹? 이건 또 뭔 말이요? 이런 것도 전문가 설명드리면 머리 아파. 나같이 비슷한 급이 설명해줘야 쉽지. 하드웨어 해킹은 쉽게 말해 기기 자체에서 막아놓은 기능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막아놓은 기능이라고 하면 하드웨어 성능, 오버클럭, 파티션, 분할 등 개 어려운 말들도 많지만, 생활 밀착형 예시를 들자면 폰트 변경. 옛날 아이폰은 폰트 변경이 안 돼서 막 아이폰 탈옥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탈옥과 같은 행위를 통틀어 바로 하드웨어 해킹이라 부르는 겁니다. 어때요? 이해되시죠? 때문에 이 해커는 플스3의 모든 기능을 사용하고 싶어서 하드웨어 해킹을 시도한 것이죠. 그 해커가 누구냐? 공교롭게도 17이란 어린 나이에 탈옥의 한 종류인 심 잠금 해제를 최초로 성공한 해커 지오하십니다. 이 양반 양력이 하도 화려하다 보니 천재 해커라고 불리는데요. 단적인 예로 한국에서 개최된 팀 단위 해킹 대회에 단신으로 출전해서 940개의 팀을 제낀 뒤 우승을 차지한 양반입니다. 지금도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 정도의 네임드 해커가 플스3를 해킹한다니까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거죠. 2009년 12월 지오앗은 진정한 도전을 시작한다, 플스3를 뚫어내겠다 는 출사표를 던집니다. 이 양반이 어떻게 해킹을 시도했냐? 당시 플스3에는 아더 OS란 기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플스에다 마치 컴퓨터처럼 리눅스 같은 OS를 설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기능이 마케팅 포인트 중 하나라서 발매 당시에 소니가 플스3는 게임기가 아니라 범용 컴퓨터이다 라는 말도 하고 막 그랬어요. 아무튼 지오앗은 리눅스를 이용해서 해킹을 시도했고, 발매 이후 3년간 뚫리지 않던 플스3를 단 5주 만에 해킹해버립니다. 천재는 천재요. 이후 2010년 3월에는 커스텀 테마까지 적용한 걸 인증하며 손쉽게 마무리되나 했는데, 여기서 소니가 꼭지가 돕니다. 너무 깝치는데 안되겠다, 컷! 아이고, 유저 여러분들 3.21 버전 업데이트를 배포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업데이트 됐고요. 그리고 요거는 별건 아닌데, 이제 플스3에서 리눅스는 못 쓰십니다. 아이고, 설마 리눅스로 해킹을 시도하고 있었나요? 저런, 안타깝게 됐네요. 아니 씨발, 너무 치졸하네. 이건 저격 너프 수준이잖아요. 물론 해킹을 막으려는 시도? 좋다 이거야. 기업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근데 언제는 플스3가 게임기가 아니라 범용 컴퓨터라며. 이젠 아니야. 결국 이 업데이트는 빈대 잡자고 초과 3간 다 태우는 꼴의 대처라서 욕도 많이 얻어먹었고, 나중에는 이 업데이트를 이유로 구매가의 일부를 환불해주는 일도 있었다는가. 이렇게 소니의 병크가 터지자 지오앗의 해킹 시도 또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른 해커들은 소니를 안 입고 온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죠. 근데 지오앗이 어떤 양반이랬어. 천재 해커라고 했잖아. 이 미친 사람은 막은 걸 다시 한번 뚫어내었고 구독 영상을 블로그에 게시합니다. 천재는 천재요. 그런데 이후 소니가 다시 한번 저격 패치를 감행하며 지오앗은 결국 가로막혔고, 이내 에이 진짜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라고 하며 2010년 7월 해킹에서 손을 뗍니다. 근데 같은 해 12월에 페일 오버플로우란 이름의 해커 그룹이 지오앗이 남긴 자료들을 토대로 플스3의 보안 결함을 발견해냈고, 포기를 선언했던 지오앗은 뭐야? 이것만 있으면 뚫겠는데? 이런 또 말이 다르지 하며 냅다 은퇴를 번복하고 복귀하죠. 그리고 딱 한 달 만에 플스3의 루트키를 알아내고야 맙니다. 루트키는 대충 마스터키로 생각하면 될 텐데요. 마스터키가 뭐요? 어디든 열어주는 만능 열쇠 아니요. 지오앗은 마스터키를 이용해 플스3의 핵심을 열어냈고, 이 소식을 블로그를 통해 알립니다. 플레이스테이션 3
아니 저격너프를 2번 때리고도 뚫렸어? 소니 가오 다 뒤졌죠. 사람들이 소니를 비웃기 시작하자 소니는 결국 칼을 빼어듭니다. 너 고소. 소니는 지오학과 페일 오버플로우는 물론 다른 플스3 해커들에게 법의 빠따를 내리치려 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그라프 초콜로란 해커는 경찰에 의해 연행되기도 했죠. 당연히 태풍의 눈인 지오아색에도 소송을 걸었는데 원래 천재는 좀 또라이가 많다잖아요. 이 양반이 고소장을 받아든 뒤에 뭘 했냐? 소니를 향한 디스곡을 냈습니다. Yo, it's Geohot. And for those that don't know, I'm getting sued by Sony. Let's take us out of the courtroom and into the streets. I'm a beast, at the least you'll face me in the Northeast. I shed a tear every time I think a lick sang. But shit man, they're a corporation and I'm a personification of freedom for all. You fill dockets like that's a constant foreign to y'all. Well, exhibit this in the courtroom. Go on, do it, I dare you. 야, 랩 잘하네. 왜 이렇게 의기양양했냐면요, 플스3 기계는 내 건데 내가 어떻게 다루든 뭔 상관임. 그리고 이거 변호사가 문제 없다고 했음, 수고. 이런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말이죠, 지오핫은 영상 초반부에 설명했던 그 PSN에 가입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PSN 약관에는 해킹하지 마세요 이란 항목이 있었다는 거. 야, 촉된 거야. 변호사님 이거 괜찮은 거 맞죠? 응, 우리 좆됐어. 그래서 1차로 어떤 판결이 나왔냐? 지오핫의 블로그에서 해킹 툴을 받아간 모든 사람들의 IP를 소니에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니는 이제 지오핫을 제대로 옥죄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를 얻게 된 셈인 거죠, 이게. 근데 제가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소니의 병크가 터지자 지오핫의 해킹 시도 또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른 해커들은 소니를 안 입고 온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죠. 소니는 지오핫을 비롯한 플스3 해커들에게만 정신이 팔려 있었지만 전 세계 해커들의 눈 또한 이 법적 공방에 쏠려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해커들을 잡아 족치는 것도 모자라서 툴을 받아간 사람들의 정보까지 털어간다? 우리야 아니지만 해커들 입장에서는 빡칠 거 아니에요. 결국 2011년 4월 정보의 자유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들이 참전하게 됩니다. 바로 어나니머스였죠. 그들은 오퍼레이션 소니란 이름의 작전을 발표합니다. Congratulations, Sony. You have now received the undivided attention of Anonymous. You have abused the judicial system in an attempt to censor information on how your products work. In doing so, you have violated the privacy of thousands. Now you will experience the wrath of Anonymous. Knowledge is free. We are Anonymous. We are Legion. We do not forgive. We do not forget. Expect us. 그리고 작전 발표 2시간 만에 PSN 서버는 먹통이 되었죠. 자, 주인공은 나중에 등장한다더니 타이밍 좋게 난입한 어나니머스. 멋있게 딱 걸기하며 등장한 건 좋았는데 문제는 말이죠, PSN 서버가 다운되면 소니뿐만 아니라 플스3를 사용하는 게이머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사이버 시위하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적어도 일반 게이머들은 피해가 없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때가 전편에서 소개드린 아랍의 봄 사건 이후로 3개월밖에 안 지났을 때라서 어나니머스에 대한 인식이 괜찮은 편이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 다시 곱창이 나버린 거야. 쌓이지는 분위기를 읽은 어나니머스는 작전 선언문이 무색하게도 즉시 어나니머스는 당신들의 편이다. 우리는 소니를 공격하려 한 것이고 불편을 겪은 게이머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었음을 알아달라 라는 말과 함께 공격을 거둡니다. 그러면서도 지오핫과 그래프 초콜로를 자유롭게 하자는 메시지를 인터넷상에서 퍼뜨리죠. 그리고 이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4월 13일 지오핫은 별다른 처벌 없이 앞으로 소니의 제품에 대해 무단으로 접근하지 말 것이란 합의를 보는 것으로 소송은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나니머스는 소니의 태도에 불만이 있었죠. 이건 정보의 자유를 막기 위한 소니의 사법권 남용이다 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때문에 이번에 게이머들이 피해를 받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오퍼레이션 소니를 발령하는 등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합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 뒤인 4월 20일 결국 터질 게 터지고 맙니다. 뭐가 터졌냐? 이번에도 PSN 서버가 터져 나갔습니다. 아니 또 왜 안 돼? 아 누구야 어나니머스 니들이지. 저희 아님. 그럼 니들 말고 또 누가 있는데? 누가 봐도 어나니머스가 범인인 상황 때문에 어나니머스에 대한 이미지는 다시 한번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죠. 그리고 곧 소니의 공지가 올라옵니다. 자꾸 누가 우리 서버 접해내요. 딱 봐도 그 가면 새끼들인 것 같긴 한데 일단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잠깐 서버 좀 내릴게요. 길어봐야 뭐 이틀 걸릴 테니까 그동안 솔플 좀 하고 계셔봐. 사람들은 빡쳤지만 뭐 주인이 서버 내렸는데 별 수 있겠습니까? 저녁에 친구들이랑 멀티하자는 약속 다 취소하고 솔플 독고다이로 게임을 하며 버텼는데 근데 뭐가 좀 이상합니다. 길어야 이틀이라며. 근데 오늘 벌써 4일째인데? 뭐 어떻게 된 거요? 하며 공지를 확인해 보니 점검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시간 소모적이지만 이것은 더욱 강력한 네트워크 인프라와 추가 보안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요약하면 봐줘잉. 씨발 앱박 살 걸 그랬네. 근데 뭐 어쩔 수 있나. 그래도 곧 끝난다 하고 이번 점검만 끝나면 보안도 빡세질 테니까 게이머들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서버 다운으로부터 약 일주일이 지난 4월 26일 드디어 소니의 공지가 올라오게 되었죠. 야, 오늘 멀티 다 뒤졌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누가 고객님들 개인정보 다 빼갔어요. 어? 이게요, 한두 개도 아니고 7,700만 개가 털렸답니다. 원래 2007년에 TJX 컴퍼니에서 4,500만 개 털렸던 게 월드 레코드였거든요. 근데 소니가 1.5배 이상은 더 해먹은 거야. 근데 이런 건 막 2배 이상이다 이래야 임팩트 있는데 조금 못 믿지. 소니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개인정보 2,470만 개 해킹당한 것으로 밝혀져. 야, 좆됐네. 진짜 2배 이상이네. 알고 보니 서버가 내려간 시점으로부터 사흘 전인 4월 17일에 이미 어떤 집단에 의해 공격을 받아 개인정보를 다 털린 상황이었고 소니는 이걸 뒤늦게 깨달았던 거죠. 때문에 5월 1일 소니의 높으신 분들이 직접 나와 도기자를 박습니다. 도기자를 박으면서도 한 손으론 어나니머스를 가리키는 모양새였죠. 아이, 고객님들 진짜 죄송하긴 한데 저희도 피해자예요. 저 새끼들이 나쁜 거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가 했다는 증거 있음? 증거? 있지 이 새끼야. 소니는 5월 4일 이러한 사실을 발표합니다. 우린 서버에 남겨진 파일에서 리얼 레전이란 문장을 발견했다. 야, 리얼 레전? 우리는 군단이다? 이거 어나니머스 빼박이네. 때문에 소니는 어나니머스를 사이버 테러리스트라 부르며 강도 높은 비난을 했죠. 해서 이 상황을 종결내고자 결국 그들이 직접 나섭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말이죠. 소니 또한 좌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기 때문에 가이던스 소프트웨어, 프로티비티 등 네로라 하는 데이터 회사들을 사이버 탐정으로서 고용합니다. 이때 어나니머스 소속 인원들 심정은 어땠겠어요? 진짜 존내 쫄릴 거 아니야. 진짜 우리 중에 누가 해킹한 거 아니야? FBI는 점점 수사막을 확대해 나가고 소니의 사이버 탐정들이 어나니머스의 목을 조여오던 그때 5월 11일 FBI의 수사 결과와 사이버 탐정들의 발표가 보도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죠. 야, 얘들아, 어나니머스 아닌데? 띠용? 그니까 아니라 했잖아! 세상에, 아니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어나니머스 사이의 연관성을 찾아내지 못했던 것이죠. 참고로 이때 개인정보 1억 개를 털어간 해커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소니는 허탈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대체 누구를 쫓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며 힘이 쫙 빠졌겠죠. 하지만 허망한 소니와 달리 전세계 각지에서 이 사태를 지켜보던 많은 해커들은 오히려 몸이 근질근질했을 겁니다. 때문에 그들이 뛰어들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고 그 중심에는 제대로 굴욕을 당한 어나니머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수의 칼을 갈며 거대한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소니 같은 민간 기업에서만 그칠 게 아니라 국가기관, 나아가 국제연합까지 제대로 엎어버릴 거대한 이벤트를 말이죠. 자, 여태까지의 내용 한번 요약해 봅시다. 딱 5줄 요약해 볼게요. 하나, 네임드 해커 지오와시 플스3 하드웨어 해킹에 성공했고 소니는 이에 법적으로 대응함. 둘, 허나 어나니머스를 포함한 전세계 해커들은 이것을 소니의 사법권 남용이라 생각하여 소니를 공격함. 셋, 그 과정에서 소니는 약 1억 개의 개인정보가 털려나갔고 이에 대해 어나니머스를 범인으로 지목함. 넷, 허나 조사 결과 어나니머스는 범인이 아니었고 이로 인해 어나니머스는 굴욕을 겪게 됨. 다섯, 해당 사건이 워낙 크게 일어났기에 소니를 중심으로 전세계 각지의 해커들이 모여들기 시작함. 깔끔하죠? 자, 난장판의 중심에서 벌벌 떠는 소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봅시다. 사실 2011년은 소니에겐 그야말로 최악의 한 해였어요. 2011년이면 언제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시기잖아요. 지금 이야기의 시점이 지진 발생 후 고작 한 달 뒤입니다. 안 그래도 정신 없는데 내부적으로도 개지랄이 나버린 거야. 당시 언론에서 보도된 소니의 매출 피해가 한화로 약 1,400억이었습니다. 주가를 보면 좀 체감이 되실 것 같은데 여기가 지진 당시 급락이고 이때가 해킹 당한 시점입니다. 여기도 급락이죠. 근데 가만 보면 급락 이후에도 쭉 바닥으로 내리꽂습니다. 대체 왜 그랬냐? 왜긴 왜야? 이후로도 해킹을 더 당했으니까 그렇죠. 2011년 한 해 동안만 소니는 약 20번에 가까운 해킹을 당합니다. 왜 이렇게 미움을 받았냐면 소니가 털렸던 그 1억 개의 개인정보 있잖아요. 원래는 털린 거 알았으면 카드 관련 규정인 PCI 규정에 의거해서 바로 공지 때려줬어야 했거든요. 근데 일주일을 어영부영 끈 다음에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좀 늦은 거예요 라고 한 거야. 이유가 합당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소니 신작 태블릿 출시 발표일 곧이라서 일부러 미룬 거 아님? 이렇게까지 의심했다니까? 게다가 소니의 CEO 하워드 스트링어의
때문에 다른 회사들은 이런 피해 생기면 보고 안 하거나 한 달 내로 보고하는 놈들도 고작 43%다. 우리는 일주일 만에 보고했는데 이게 빠르지 않다는 거냐? 라는 발언이 분노에 기름을 부어버렸죠. 여기에 해커들에겐 빡친 포인트가 또 따로 있었는데 소니가 해커들을 때려잡기 위해 사이버 탐정까지 따로 고용했잖아. 이게 해커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니시에이팅이거든. 그래? 탐정을 고용했어? 야, 그럼 나도 한번 잡아봐 라는 생각으로 전세계 각지의 해커들이 모여들었고 결국 소니는 가둬놓고 조팸 당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5월 20일 소니의 자회사 소넷 엔터테인먼트가 시작이었습니다. 한 해커가 침입하여 128개의 계정을 털어낸 뒤 각 계정의 포인트들을 긁어 모아서 1225불가량의 상품을 불법으로 취득한 사건이었죠. 이건 뭐 전형적인 해커죠. 불법으로 데이터 이용하는 그런. 근데 5월 23일 또 다른 자회사 소니 에릭슨에서 벌어진 해킹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번엔 해커가 직접 자신을 드러낸 것이죠. 레바논의 IDAHC라는 해커는 2000명가량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뒤 이런 말을 합니다. 올해 이 게임 해커 대 소니를 해커 입장에서 플레이해봤다. 아 크크 너무 쉬운 거 아니냐고. 또 바로 다음 날인 5월 24일에는요 소니뮤직의 그리스 지부가 털려나갔습니다. 약 8,500개가량의 계정이 훼손되었고요. 그리스뿐만 아니라 태국 지사에서는 공인되지 않은 접근이, 인도네시아 지사에서는 웹사이트가 무단으로 수정된 사실이 확인되었죠. 그리고 데이터 사이에서 이런 메시지가 발견되었습니다. Stupid Sony, so very stupid. 연달아 벌어진 이 사건들로 미루어 짐작했을 때 해커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니를 거의 놀이터로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쿠쿠 나 어제 소니 에릭슨 털었음. 꺼비 내가 늦었네. 난 오늘 소니 뮤직 털었음. 다른 곳도 아니고 세계적인 기업인 소니가, 그리고 평소 보안에 자신만만해하던 그 소니가 이렇게 속절없이 털려나가자 상황이 점차 고조되기 시작했고 결국 해커들은 다른 기업으로도 눈길을 돌립니다. 5월 14일 스퀘어 에닉스가 해킹 피해를 받으며 25,000개가량의 메일 주소가 유출됩니다. 소니가 아닌 다른 회사가 해킹당한 첫 번째 사례고요. 6월 1일 구글의 G메일이 해킹되어 중국의 인권운동가 및 미국 한국 관리들의 메일이 유출됩니다. 이제는 게임 회사만이 아닌 다른 곳도 표적이 되어갔죠. 6월 3일 야후 메일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한 메일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해킹 시도가 포착됩니다. 6월 4일 코드마스터즈 웹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법 침입이 감지됩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례는 5월 28일 세계 최대 방위 산업체이자 군용기 제조사인 로키드 마틴의 보안망이 해킹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보안망에는 군사기술뿐만 아니라 개발 중인 무기 시스템 등 민감한 정보가 가득하기에 확실한 보안 시스템인 OTP를 적용하여 보호하고 있었죠. 여러분들이 은행 업무 보실 때나 메이플 접속할 때 쓰는 그 OTP 맞아요. 근데 여기가 뚫린 거야. OTP 제품을 4천만 대 리콜했을 만큼 엄청난 사건이었다니까. 흔히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하죠. 사소한 무질서는 곧 지역 전체로 퍼지게 된다. 2011년이 딱 그러했습니다. PSN 사태로 촉발된 광기가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죠. 때문에 사이버 보안 언론사인 시큐리티 위클은 2011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Year of the Hacker, 대해커 시대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런 난세는 항상 미친놈을 낳는 법. 이 시기쯤 사상 최악의 해커 집단이 결성됩니다. 그 집단의 이름은 바로 룰즈색. 7명의 핵심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집단이지만 그들이 일으킨 사건들은 하나같이 엄청난 스케일로 벌어졌죠. 얘네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는 게 이 단안경 캐릭터 한 번쯤은 보셨죠? Feel like a Sir라고 불리는 밈인데 이 밈이 유명해진 계기도 룰즈색이 이 밈을 자신들의 마스코트로 채용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룰즈색의 캐릭터 또한 굉장히 특이했는데 이게 이름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룰즈색은 룰즈와 색의 합성어거든요. 색은 시큐리티, 즉 보안의 약자인데 그럼 룰즈는 뭐냐? LOL 있죠? 이거 말고 이거 크크크로 해석되잖아요. 요걸 복수용으로 표현한 게 바로 롤즈입니다. 재미, 웃음이라고도 해석되지만 더 정확히는 비웃음에 가깝죠. 이런 웃음이 아니라 이런 웃음 혹은 이런 웃음을 가리킨다고 보면 돼요. 다시 말해 룰즈색이란 보안을 비웃는다, 보안 참교육 정도로 해석된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그들은 순수하게 재미를 위해서 혹은 지들 눈에 거슬린다 싶으면 찾아가서 다 두드려 부셔버리는 순수 악에 가까운 집단이었어요. 제가 인트로에서 2011년을 해적의 황금 시대에 빗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룰즈색이 자신들을 해적에 비유하여 털어낸 사이트엔 이런 아스키 아트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캐릭터가 약간 뭐랄까 좀 저기저기죠. 약간 라노벨 같은 데서나 볼 수 있는 악동 해커의 이미지 그 자체인데 문제는 말이죠. 얘네가 실력이 없는 애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멤버 중 대부분이 어나니머스 출신인데 그들은 어나니머스 내부에서도 굵직한 사건을 이끌었던 네임드 해커였거든요. 이들의 실력과 성격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있는데 그들이 한참 활동 중이던 6월 8일 보안 컨설턴트 회사인 블랙앤버그 시큐리티는 우리 회사의 웹사이트를 뚫어내는 사람에게 $10,000의 상금을 지급하고 바로 회사로 스카우트하겠다 라며 일종의 챌린지를 개최했는데요. 그들은 단 2시간 만에 웹사이트 정중앙에 룰즈색의 마스코트를 꽂아 넣었습니다. 이런 메시지와 함께 말이죠. 끝! 별거 아니네. 돈은 넣어둬. 우린 그냥 재미로 해본 거니까. 이런 애들입니다. 뽐내는 거 좋아하고 돈은 바라지 않고 오로지 재미만을 위해 움직이는데 그 와중에 실력 많은 출중한 해커 집단. 우리 입장에서야 되게 캐릭터성 확실한 해커 정도지만 기업들 입장에선 그야말로 재앙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죠. 자, 룰즈색이 일으킨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그들은 데뷔부터가 정말 화려했습니다. 첫 번째 타겟부터가 미국의 거대 언론사 팍스TV였거든요. 이들이 타겟이 된 이유는 래퍼 커먼에 대한 나쁜 기사를 써서였는데 너무 복잡하니 이건 패스하고 어떤 피해를 일으켰냐면요. 360명가량의 직원 아이디가 털려나간 건 물론 당시 팍스TV에서 주최하던 오디션 프로그램 더 엑스팩터 미국판 이곳에 참가한 인원 73,000명의 데이터베이스를 털어버렸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팍스15의 공식 트위터를 해킹하여 이런 트윗을 남겼죠. 팍스뉴스 15는 오늘 자신의 얼굴에 똥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작부터 악동 냄새 풀풀 풍기며 등장한 겁니다. 이후로도 해킹을 2억 개 정도 더 벌이고 있는 참이었는데 뜬금없이 미국의 공영방송 PBS에서 룰즈색의 어그로를 제대로 끌어버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린 위키리크스를 기억하시나요? 각국의 정부나 기업이 숨기려는 비공개 문서를 폭로하는 그 기관. 근데 5월 24일 PBS에서 이 위키리크스를 비판하는 다큐를 방영한 거야. 그때도 말했지만 위키리크스 창립자가 해커 출신이고 이 기관의 뜻에 동조하는 해커들이 많았습니다. 룰즈색도 그중 하나였고요. 근데 그럼 위키리크스를 깠다고? 때문에 룰즈색 트위터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PBS 선생님들 다큐 잘 봤습니다. 딱히 감동적이진 않던데 한 번 더 보려고 룰즈보트를 PBS 서버 쪽으로 돌리겠습니다. 라고 아주 겁을 단단히 줬는데 거의 일주일 동안이나 소식이 없는 겁니다. 뭐임? 얘네 어디감? 아, 예고까지 해서 PBS가 막은 거 아님? 쪽팔려서 잠수 탄 듯. 아니면 죄다 잡혀간 거 아님? 사람들의 추측이 난무하고 PBS가 안심하던 그때 5월 28일 PBS에 이런 기사가 올라오죠. 속보 죽은 줄 알았던 투팍 뉴질랜드에 멀쩡히 살아있다. 죽은 줄 알았던 룰즈색이 PBS의 웹사이트를 털어 가짜뉴스를 적은 겁니다. 이 기사 게재를 기점으로 상황은 미친듯이 급변하는데요. PBS의 데이터베이스 유출, 모든 기자들과 방송국의 비밀번호 유출, 네트워크 맵 공개 등등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먼지 한 톨 안 남기고 다 털어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메인 페이지 꼬라지가 진짜 가관이었는데 이랬습니다. 실제 당시 메인 페이지 사진이고요. 워낙 크게 터지는 바람에 일간지 1면을 장식하기도 했던 사건입니다. 허나 룰즈색이 이렇게 설치고 다니던 그 뒤에서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회의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6월 1일 미국 국방부에선 이런 사실을 공표합니다. 해킹은 전쟁 행위로 취급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해킹에 대해 군사를 동원하는 무력으로 보복하겠다고 결정한 셈이죠. 왜 이런 결정을 했냐? 앞서 말한 로키드 마틴의 보안망이 해킹당한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을 미국 정부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봤고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물론 공격의 심각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처하는 것이지만 당시는 그야말로 대해커 시대. 룰즈색을 비롯한 많은 해커들은 이 소식을 접하고 아찔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날고 기는 룰즈색이라지만 이런 무서운 얘기를 듣고도 활동을 영위할 수는 없었을 테죠. 때문에 그들은 이런 트윗을 남깁니다. 오바마는 최근 해킹과 관련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해킹을 전쟁 행위로 취급하기로 했죠. 때문에 우리 룰즈색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힙니다. 다음 타겟은 FBI다. 야, 뭔 토끼도 아니고 간탱이를 어디다 두고 다니는지 담력 하나만큼은 끝장나죠. 그들은 6월 6일 FBI 직속 사이버 범죄 대응 기관 인프라가드를 노립니다. 최초의 국가 기관을 노린 해킹 시도였죠. 사람들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무리 룰즈색이라도 FBI를 이건 좀. 허나 이내 룰즈색은 이미 180개가량의 로그인 정보를 얻어냈고 특히 네트워크 보안업체 언베일런스의 CEO 카림 히지의 카림 히지 뭐야, 왜 고멜돼? 아무튼 카림 히주지의 정보까지 알아냈다고 주장합니다.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기에 언론에서도 확인을 위해 FBI 측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들은 무응답으로 대응할 뿐이었죠. 정확한 상황 파악이 안 되던 그때 룰즈색은 그들의 방식대로 인증을 합니다. 인프라가드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를 날려버리는 방식으로 말이죠. 룰즈색은 Let it flow you stupid FBI battleship 이라는 문구와 해외 밈 중 하나인 디미트리 파인즈 아웃 영상으로 화려하게 장식해 두었습니다. 결국 국가기관의 보안도 룰즈색이 무력화시킨 것이죠.
때문에 그들은 더욱 의기양양했고 마치 영화 같은 상황 덕분에 룰즈색의 팬마저 생겨나는 상황이었습니다. 허나 해킹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밝힌 미국의 국방부 그리고 굴욕을 당한 FBI는 룰즈색이 이대로 설치고 다니는 걸 가만 볼 수만은 없었죠. 때문에 이 건방진 해커들을 잡아넣기 위해 물밑으로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 어깨가 하늘에 닿은 룰즈색은 이런 계획을 세우죠. 다음 타겟은 미국 정부 그리고 CIA다. 자,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한 번만 더 세 줄로 정리하고 갑시다. 하나, 사소한 일로 시작된 PSN 해킹 사태로 인해 전세계 해커들이 날뛰기 시작함. 둘, 그중 일기당천이었던 룰즈색이 여러 기업과 기관을 무력화시키며 악명을 떨침. 셋, 이후 룰즈색은 더 큰 곳을 노리게 되었고 FBI를 비롯한 수사기관들은 물밑에서 그들을 노리게 됨. 깔끔하죠? 파란의 주인공 룰즈색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봅시다. 쭉 봐오셨다면 알겠지만 얘네는 태생이 그냥 지들 재밌자고 해킹하는 애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좀 뜻밖의 사건들도 있었는데 예를 좀 들어보자 하면 6월 9일 영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NHS를 향한 룰즈색의 트윗이 게시됩니다. 그들의 데이터베이스 목록이 첨부된 채 말이죠. NHS는 씨발 이번엔 우리 차례인가 하며 첨부 파일을 클릭했지만 중요한 정보는 모두 가려진 채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횡단하던 중 너희의 중요한 정보를 우연히 발견했다. 당신들의 업무는 훌륭하기 때문에 해를 끼치지 않고 그저 도움을 주고자 한다 라는 내용일 뿐이었죠. 전형적인 뽐내기식의 퍼포먼스긴 했지만 그래도 뜻밖이긴 하죠. 또 6월 13일에는 엘더스크롤 폴아웃 시리즈로 유명한 베레스다를 언급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 너네 사이트 보안 개판이더라. 한 20만 개 정도는 우리가 발가락으로도 털겠더라고. 특히 보안이 약한 곳 알려줄 테니까 게임 만드는 데에 집중하라고. 왜 베레스다한테는 이렇게 관대했냐? 스카이림 출시가 늦어질까봐. 야, 푸스로다는 인정이지. 하지만 태생이 악독인 그들이 항상 미적지근한 일만을 벌일 수는 없는 법. 그들은 같은 날 큰 거 한 방을 터뜨립니다. 바로 미국 상원의회의 내부 데이터를 유출한 사건이었죠. 비록 공개된 정보는 민감하지 않은 것들이었지만 그들은 이것이 고작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해킹은 곧 전쟁 행위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결정에 대한 보복이었죠. 여기 당신들의 내부 데이터를 가져와 봤습니다. 신사 여러분, 혹시 이것도 전쟁 행위인가요? 그리고 사흘 뒤 더욱더 큰 게 오고 말았죠. 탱고 다운 CIA for the Lords. 탱고 다운은 타겟을 사살했다는 교전 용어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재미를 위해 CIA를 다운시켰다. 아니나 달라 당시 CIA 웹사이트는 디도스 공격을 직방으로 맞아 마탱이가 간 상태였습니다. 디도스 공격은 따지자면 물량발로 밀어버리는 개념이거든요. 그 경인대 첩대 10만 명이 가서 사이트 터뜨린 거 그런 느낌인데 근데 얘네 고작 7명이랬잖아. 어떻게 물량발로 밀어붙였대? 훗날 밝혀지기로는 멤버 중 하나인 케일라가 보유한 감염된 기계만 무려 80만 개였다고 합니다. 야, 이건 일기당천도 아니고 일기당 800만이네. 국가의 압력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은 채 오히려 더 크고 높은 곳을 집요하게 노리던 룰즈색. 당시 그들의 팔로워 수만 무려 22만에 이를 만큼 그들의 동조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갔죠.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큰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근데 지금 어쩌다 보니 룰즈색 얘기만 신나게 하고 있죠. 근데 이 시리즈는 엄연히 어나니머스 특집입니다. 그럼 우리의 주인공 어나니머스는 대체 언제 등장하냐? 바로 6월 20일 룰즈색이 준비한 빅 이벤트의 주역으로 등장했죠. 그들은 오퍼레이션 안티색이란 작전과 함께 이런 걸기문을 발표합니다. The government and white-hat security terrorists across the world continue to dominate and control our internet ocean. Welcome to Operation Anti-Security. To increase efforts, we are now teaming up with the Anonymous Collective and all affiliated battleships. Your skin and race are not important. It's now or never. Come aboard. We're expecting you. History begins today. Lulz Security. 룰즈색과 어나니머스의 동맹선언과 함께 안티색 작전이 시작됩니다. 그와 동시에 영국의 중대조직범죄청 소카의 웹사이트가 단 몇 분 만에 함락되었고 그들은 이렇게 외쳤죠. 안티색의 이름으로 탱고 다운. 그리고 기선제압을 할 거면 초장에 세게 나가야 하는 법. 그들은 같은 날 힘이 남아 돈다는 것을 과시하기라도 하듯 중국의 정부 사이트마저 무력화시키기에 이릅니다. 곧이어 6월 23일 애리조나주의 공공안전부 AZDPS의 내부 문서 약 447MB가 유출되었고 또 안티색 작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칭 룰즈색 브라질이란 단체는 정부 그리고 대통령의 웹사이트를 함락시킨 뒤 당시 대통령이었던 지우마 호세프와 상파울루의 시장이었던 질베르토 카삽의 개인정보를 유출합니다. 룰즈색과 어나니머스뿐만 아니라 각지의 해커들이 자발적으로 보안망을 뒤틀은 이 상황, 안티시큐리티, 보안에 적대한다는 그들의 작전이 제대로 먹혀 들어간 것이죠. 허나 룰즈색은 이어 다시 한번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하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룰즈색은 어마무시한 스케일
스케일로 판을 벌려놨습니다. FBI, CIA, 소카, 미 의회 등 손을 대면 안 되는 곳까지도 손을 뻗어내어 그들을 망가뜨렸죠. 과연 수사기관이 그들을 가만뒀을까요? 자, 6월 21일 안티색 작전 발표 후 하루 만에 이런 내용의 기사가 대서특필됩니다. 런던 경찰청이 룰즈색의 주모자를 체포하다. FBI와 영국 당국이 공조하여 일종의 미끼를 던졌고 그 결과 룰즈색의 리더가 미끼를 물어 그를 찾아내는 데에 성공했다는 기사였죠. 그동안 처맞기만 하다가 드디어 적중한 회심의 반격. 빠! 갑작스레 리더를 잃은 룰즈색은 비통함에 잠겨 이런 트윗을 남깁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리더가 잡혀 들어갔다. 이제 나 끝이야. 잠깐, 우리 아직 여기 있는데? 어떤 불쌍한 병신을 잡아간 거야? 라고 비웃으며 자신들의 철옹성을 자랑했지만 구속된 사람이 룰즈색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제이크 데이비스와 긴밀한 관계였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또 룰즈색 멤버들끼리 나눴던 대화 내용이 로렐라이 베일리란 여성에 의해 유출된 적이 있었거든요. FBI는 이 여성의 주택을 급습, 모든 장비를 압수수색하는 등 룰즈색의 목을 점점 옥죄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6월 26일 자정 룰즈색 창설로부터 정확히 50일이 되는 날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표하죠. Friends around the globe, we are Lal Security, and this is our final release. For the past 50 days we've been disrupting and exposing possibly everything, just because we could. Behind the mask, behind the insanity and mayhem, we truly believe in the anti-sec movement. We hope, wish, even beg, that the movement manifests itself into a revolution that can continue on without us. Thank you for sailing with us. The breeze is fresh and the sun is setting. So now we head for the horizon. Lal Security, our crew of 6 wishes you a happy 2011. And a shout out to all of our Battle Fleet members and supporters across the globe. 다름 아닌 룰즈색의 해체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은 계획된 은퇴라고 주장했지만 안티색 작전 발표 후 단 5일 만에 이렇게 퇴장하는 게 그리 자연스러운 행동은 아니었겠죠. 어쨌든 은퇴와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보따리를 풀어냈는데 그 안에는 AT&T, 소니, 비아컴, 디즈니, EMI, MBC 유니버셜, IBM, 애플, 나토 등 엄청난 분량의 데이터가 축적돼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데뷔에 걸맞는 은퇴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룰즈색은 떠나갔지만 그들은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나갔죠. 우리가 없어도 안티색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 뜻을 이어받으며 어나니머스와 여러 해커 그룹들은 안티색 작전을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려 반년 가까이 벌어지게 될 이번 이야기의 화려한 피날레였죠. 근데 이게 사건이 워낙 많아서 자세한 내용은 직접들 찾아. Tango down in the name of anti-sec. 이 말을 듣게 된 기간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11년 6월부터 11월까지 약 반년간 벌어진 안티색 운동. 그 과정에서 몇십 개의 기관들이 무참히 털려나갔으니까요. 대표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7월 4일 스크립티 키리스란 그룹이 팍스뉴스의 트위터 계정을 해킹하여 오바마 대통령이 암살되었다는 허위 뉴스를 게재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미 합중국의 비밀 경호국이 즉시 수사에 착수했으나 그들은 이어 화이자의 페이스북을 해킹한 뒤 여기를 안티색 관련 내용으로 도배해버렸죠. 7월 8일 어나니머스는 FBI와 계약한 엔지니어 회사 IRC 페데랄을 급습합니다. 내부 데이터베이스 문서와 개인 이메일이 도난당하며 기밀 프로젝트의 문서까지 외부로 유출되는 참사가 벌어졌죠. 이어 7월 21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로부터 약 1GB의 데이터를 입수한 뒤 몇 장의 PDF 문서를 공개하였으나 일부 데이터는 너무나도 민감하여 이것만큼은 전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표합니다. 7월 29일 FBI와 계약된 맨테크 인터내셔널이 해킹당합니다. 또한 같은 서버에서 호스팅되는 다른 법 집행 웹사이트를 공격하여 약 10GB의 데이터를 수집했죠. 그와 동시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체포된 모든 어나니머스 회원을 석방하라. 아니면 이거 다 까발린다. 실제로 안티색 운동 진행 과정 중 많은 회원이 구속되었고 그들은 민감한 정보를 볼모로 이들을 구출하려 했던 것입니다. 허나 상대는 범죄와의 타협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 미국의 수사기관. 그들이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결국 8월 16일 FBI의 부국장인 리차드 그라시아의 이메일에서 얻어낸 약 1GB의 민감한 정보들을 공개했고 뒤이어 9월 1일 토피어리란 인물을 구속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텍사스 경찰청장 협회를 공격합니다. 토피어리가 누군데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10월 21일엔 아예 국제경찰청장 협회의 내부 데이터까지 유출시키며 총 40개 이상의 국가기관을 안티색의 이름으로 탱고 다운시켰죠. 실제로 이 안티색 작전은 2011년을 뜨겁게 달궜던 키워드입니다. 가장 무정부주의에 가까웠던 한 해가 바로 2011년이 아닐까 싶은데 허나 계속되는 수사기관들의 압박으로 인해 점차 안티색 운동도 힘을 잃어갔고 결국 2011년 11월의 해킹을 마지막으로 대장정은 마무리됩니다. 아, 그래서 토피어리가 누구냐고! 그게 누구냐? 바로 룰즈색의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었죠. 근데 구속된 거예요? 얘뿐만 아니라 줄줄이 다 잡혀 들어갔습니다. 이게 잡힌 과정도 사실 반전의 연속인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FBI도 잡지 못한 룰즈색인데 제가 어떻게 이들의 이름을 줄줄이 꿰고 있는지. 당연히 룰즈색 전원이 이미 구속되어 전말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리즈를 쭉 보신 분들은 이상한 점을 하나 눈치챘을 텐데, 제가 룰즈색은 7명이라 했는데 룰즈색은 해체 선언 당시 우리 6명의 승무원들이라 했단 말이죠. 어떻게 된 거냐면 FBI가 속절없이 당하는 것으로만 보이던 6월 7일 룰즈색의 리더를 자처하던 세브란 인물은 이때 이미 구속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FBI가 털렸던 6월 6일 그 바로 다음 날에 꼬리가 잡혔던 거예요. 말했죠. 물밑에서 은밀하게 그들을 노리고 있었다고. 구속된 세븐은 해킹 등 12건의 형사 혐의로 무려 124년의 징역형을 받을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야말로 인생은 실전이란 걸 제대로 깨달은 세븐. 그가 대꿀멍하고 있을 때 FBI는 달콤한 제안을 건네죠. 아이고, 그러니까 적당히 깝치셨어야지. 우리가 만만했나봐요. 이를 어째 124년이면 야 뭐 세상 빛은 오늘 보는 게 끝이겠네. 죄송합니다. 뭐 봐주시면 안 될까요? 시키는 거 다 할게요. 그래? 다 안 됐다. 그럼 룰즈색 놈들 정보 싹 다 풀어. 싹 다 풀어라. 다시 말해 스니치가 되면 살려주겠다는 거죠. 스니치, 자신의 안전을 위해 권력기관의 동료를 밀고 하는 행위. 이게 미국 쪽에선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행위로 여겨진다 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동료를 팔아넘기라 하는 말을 얘가 저 새끼 제가 룰즈색 멤버예요. 띠용? 술술 불었습니다. 애초에 위에서 말한 런던 경찰청이 룰즈색의 주모자를 체포했다는 기사 있었잖아요. 그 사람도 세브가 흘린 정보로 잡은 겁니다. 주모자라고 발표한 건 아마 연막작전이었겠죠. 룰즈색은 그것도 모르고 비웃었던 겁니다. 소름인데? 세브의 내부 고발로 인해 그들의 정체가 점차 특정되었고, 이내 토피어리, 케일라, 티플로, 푼소스, 아나카오스, 팔라디오 총 7명의 멤버 전원이 소탕되었고, 그제서야 FBI는 승리를 선언했죠. 이후 그들은 각자 죗값을 치르게 되었고,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자면 홀랑 동료를 팔고 FBI에 붙은 세븐은 해커들 사이에선 배신자로 낙인 찍혔지만 오히려 FBI 편에 붙어 3년 동안 나사, 미군, 언론사 등을 노린 공격 총 300개를 혈혈 단신으로 차단해내는 흡사 장판파의 장비와 같은 위험을 떨쳐보였죠. 실력 하나만큼은 진짜다 이거야. 덕분에 지금은 감형되어 사회로 나왔고, 이때의 기술을 살려 자기가 그토록 싫어하던 화이트 해커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FBI와 종종 공조한다는 소식도 있고요. 야, 캐치미프캔 수편이 여기 있었네. 자, 이로써 기나긴 대해커실의 3부작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VR로 봤습니다. 3D일 줄 알았지? 제가 흥미 유발을 위해서 좀 오락적으로 표현했지만 룰즈색을 비롯한 많은 해커들이 벌인 행위는 분명한 범죄입니다. 이걸 실드 치면 절대 안 돼요. 기관을 상대로 벌인 해킹은 그렇다 쳐도 기업을 상대로 벌인 해킹에서 가장 많이 훼손된 것은 다름 아닌 그 기업의 고객인 개인들, 즉 우리들의 정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볼 여유는 있겠죠. 우리나라만 해도 2011년에만 농협 전산망 마비,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메이플스토리 개인정보 유출 등 기업들의 보안망이 너무 허술하게 뚫리는 모습을 여러 번 보였습니다. 대해커 시대는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업과 기관의 보안이 얼마나 허술한지 전 세계에 까발리는 폭로방송이나 다름없었던 거죠. 실제로 2011년 이전에는 해킹 공격에 대한 법률이 유명무실할 정도로 뜨뜻미지근했는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해도 이후 굉장히 빡세게 강화되었거든요. 이 때문에 룰즈색과 그들이 벌인 안티색 운동을 사이버 테러라고도 하지만 동시에 해킹을 통해 나의 뜻을 알리는 이른바 핵티비즘의 성격을 띈다고도 평가합니다. 법망 바깥에서 보안을 비웃던 해커들의 시대, 여러분들은 창문에 돌을 던지던 이 해커들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들의 돌팔매질에 담긴 메시지는 시대 관통적이었습니까? 아니면 그저 어린아이들의 근사한 영웅심리였습니까? 옳고 그름의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또 보죠.